중국 정치에서 진짜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쿠데타일까요? 경제 붕괴일까요? 아니면 전쟁일까요? 아닙니다. 중국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한 사람의 이름이 헌법에 새겨질 때입니다. 네, 권력은 언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새겨진 질서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왜 중국 내부의 정치 엘리트들조차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명기된 사건을 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는가? 이 답은 감정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만들어온 권력의 규칙 안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 체계는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명확한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생사와 직결된 위계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은 마르크스주의가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가 사상, 그 아래가 이론, 가장 아래가 관입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각 단계마다 정치적 면책 범위와 권력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사상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사상이라는 말은 단순한 생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네, 사상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의 현실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완전히 다시 창조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해석자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이 칭호를 받은 인물은 사실상 한 명뿐이었습니다.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 사상은 혁명과 내전, 그리고 건국이라는 체제 창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없던 시기에 국가와 권력 구조를 동시에 만든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상이라는 최상위 칭호가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론입니다. 이론은 사상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이론이 의미하는 건 이것입니다. 기존 체제를 유지한 채 특정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정책적 방향성입니다. 중요한 건 이론은 체제를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진로를 근본적으로 바꾼 인물이지만 그가 받은 칭호는 덩샤오핑 사상이 아니라 덩샤오핑 이론이었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체제를 새로 만든 사람이 아니다. 기존 체제를 고친 사람이다. 덩샤오핑은 이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래의 단계가 관 혹은 노선입니다. 장점인의 세계 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지도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집단 지도 체제의 산물입니다. 즉, 이 사람의 시대는 중요했지만 그 사람 개인이 체제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덩샤오핑 이후 중국 정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제 왜 사상이라는 칭호가 그렇게 위험한지를 봐야 합니다. 사상으로 격상되면 정치적으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첫째, 정책 실패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로 바뀝니다. 사상 자체는 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판이 사라집니다. 사상에 반대하는 순간 그건 정책 비판이 아니라 반당 행위가 됩니다. 셋째, 후계자의 지위가 격화됩니다. 사상이 헌법에 들어간 순간 다음 지도자는 정책 설계자가 아니라 사상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해석권 이전만 허용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시진핑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진핑은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상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재임 중에 권력이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말입니다. 마오쩌둥 이후 현직 지도자가 자기 이름을 딴 이념을 즉시 헌법에 넣은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규칙을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들어간 순간 후계 경쟁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의미를 잃었습니다. 누가 오든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입니다. 시진핑 사상을 어떻게 더 잘 집행할 것인가? 집단 지도 체제는 명문화된 규칙이 아니라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질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 사상의 헌법 명기는 그 관행을 공식적으로 끝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다릅니다. 헌법에 들어간 이름은 퇴장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자기 권력을 임기나 직책이 아니라 헌법으로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치는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충성의 게임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시진핑 사상의 내용은 정말 사상급이었을까요? 단기 모든 것 위에 있고 국가는 당의 도구이며 시장은 통제보다 아래에 있고 안정이 성장보다 우선이라는 것,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연 사상이었을까요? 많은 중국 내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시진핑은 도대체 중국에서 무엇을 이뤘는가? 당을 새로 세웠는지, 국가를 세웠는지, 인민을 먹여 살렸는지. 마오쩌둥은 혁명과 건국이라는 분명한 역사적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통해 중국을 가난에서 끌어냈고 수억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무엇입니까? 그가 집권한 이후 중국은 성장은 둔화됐고 청년 실업은 구조화됐으며 부동산과 지방 재정은 무너졌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이 쌓아온 신뢰자산을 소모했고 경제적으로는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헌법에 새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괴리를 느낍니다. 사상이라는 칭호는 결과가 증명된 사람에게 역사적으로 부여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결과를 만든 뒤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름을 먼저 고정해 놓고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진핑은 사상이라는 칭호를 가질 역사적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만든 것은 새로운 중국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구조였고 그가 남긴 것은 체제의 확장이 아니라 체제의 경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적 없는 사상은 결국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사상의 헌법 명기는 위대한 선언이 아니라 중국 정치가 스스로에게 씌운 가장 무거운 족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사안을 보며 내린 개인적인 결론입니다.